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43%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첫 해, 그죠? 새해 첫 장이었고요.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장이 시작되어서 1시간 짧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날부터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2,200억, 기관 투자자 1,100억 정도 코스피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1,2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32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1.4%까지 이렇게 코스닥이 또 올라갔고, 코스피도 마지막에 반등을 했습니다. 2,600 중반을 넘어서 2,670까지 지금 이제 도달을 했고요. 장중에는 이제 2,680선까지도 터치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전 고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시가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V자로 빠르게 올라와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코스피가 차곡차곡 계단을 그리던 그 흐름에서 그 흐름을 깨고 이제 크게 한번 떨어졌었는데요. 그 부분을 작년 말에 메워주었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힘을 받아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에 대한 외부 상황과 우리나라의 내부 상황이 지금 조금 더 호의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올해도 금리가 이제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고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서서히 이제 저평가를 끝내고 움직이는 대형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월까지 바짝 반등을 했고 1월달 시작부터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고점을 지금 한 번에 이제 넘어서는 듯한 모습이고요. 올해는 바로 이제 위로 뚫어서 2,700, 2,800까지 쭉쭉 올라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배당락 이후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연초부터 지금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코스피에 대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도 올해 증시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기술주 위주로의 이런 지표도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스피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완전히 메워주지 못했는데요.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바짝 또 반등을 해주면서 고점에 가까운 위치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890포인트, 뭐 900포인트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계속 힘을 받아준다면 정고점인 1000포인트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금리가 이제 서서히 계속 떨어지면서 올라갈 분위기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작년까지 계속 이제 횡보하고 지루한 하락에 대해서 매집을 했다면 올해는 이제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분할 매도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큰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증시가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니케이 상해주가 모두 하락을 했고 미국 증시도 마지막에는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한번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환율이죠.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3원 정도 반등을 했고요. 10원 정도 반등했네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반등을 좀 더 많이 진행했습니다. 1309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올해 금리가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도 확실히 그 1200원 후반대는 꾸준히 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키면서 꾸준히 라인을 형성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환율이 아래로 힘을 받았을 때 이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 라인을 형성했다면 그 지지 라인이 무너질 때 크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1309원으로 진행 중이고요. 환율에 대한 움직임은 지금처럼 매일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1%에서 뭐 1%에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제외하고는 해외 증시 분위기는 조금 하락세를 겪고 있다. 그러나 연말까지 올라갔던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크게 찬물을 끼얹지 않고 조정 정도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73달러고요. 천연가스는 2.6달러입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확인했던 가격과 크게 변동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이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95%입니다. 그래서 뭐 반등을 다시 시작하기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09% 정도 올라서 3.9%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대한 가격을 보면 3.8%를 깨고 연말에 이제 28일에는 3.7%대까지 진입을 했었는데요. 그걸 찍고 이제 다시 이 국채 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채에 대한 그런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1년 동안의 이 그래프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최근 단기간에 급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시 장기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들이 미국에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까지 굉장히 이제 좀 등락폭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아주 높이 올라가거나 아주 낮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밴드를 형성해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이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천천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힘들었던 2, 3년 정도를 이제는 끝내고 올해는 좀 좋은 장이 계속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10원 상승해서 16,01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0.7%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습니다. 연초에도 작년 말 대비해서 크게 거래량이 변화가 없었고요. 오늘도 뭐 그냥 하락으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코스피 반등과 함께 좀 같이 올라가 주었습니다. 코스피는 한 0.6% 정도 반등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유사하게 반등을 하였습니다. 뭐 다른 이제 우량주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은 우량주들도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16,000원 정도 회복했다 정도의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200만 주로 마지막 날 대비해서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뭐 3일 정도 반등을 좀 했고요. 사실 뭐 거래량이 크게 없는 이상은 이렇게 올라갔던 금액도 쉽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 16,000원을 터치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1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종가 기준으로 16,000원을 찍지 못하고 계속 15,000원을 횡보하다가 오늘 16,000원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장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나서 힘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사실 뭐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우리나라 증시와는 조금 반대로 약하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차분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는 오랫동안 횡보하는 그런 그림에서 이제는 121선 넘어서 살짝 올라갔습니다. 좀 더 강하게 힘을 주면서 확 올라갔으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림상은 N자로 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수렴 구간에서 쉽사리 뭔가 거래가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거래가 붙을 만한 명분이 12월 말에 나오기를 좀 기다렸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1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1월 달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월 초는 아닌 것 같고요. 1월 중순, 1월 후반이기 때문에 2, 3주 정도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2, 3주 동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소식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이제 상승이 시작되었다면 21일에 뭐 이 중후반에 대한 소식은 크게 뭐 반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천천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멈춰 있는 이 거래에 대한 다시 살아나는 이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명분이 언제 터져 나오는지가 올해 이 두산 에너빌리티 1분기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기대했던 그런 소식들이 사실 작년 말에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실 신한울 3, 4, 5기 주설비 공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수주를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이어갔지만, 그 외에 중동발 소식이라든지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발의 그런 이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4분기에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그런 소식들이 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는 거고요. 그런 소식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이 이 차트에 대한 그림이 사실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 차트를 제가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보지도 않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지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그런 이제 이 흐름에 대한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라인을 형성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렇게 이평선을 하나씩 치고 나가면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 시기에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올해 1분기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등하기에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루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계속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4만 6천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8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자,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이제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달성을 했는데요. 올해 첫 이 시장에서도 매수를 진행해주면서 뭐 마지막까지 이제 이 집계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적어도 이렇게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은 매수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곧 소식이 들려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4만 6천 주 매도 중에 금융 투자가 11만 주 매수했고요. 보험, 투신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 연기금 투자자가 21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자, 새해 첫날부터 연기금 투자자가 좀 이탈을 했는데요.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탈을 하던 수급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하루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 매도를 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뭐 작년 1년을 집계를 하면 연기금 투자자는 1,4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던 수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루하루 15만 주, 뭐 하루에 20만 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매도가 계속 나오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판단하기에는 크게 많은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중요해 보이는 것은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 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연말에도 계속 집계를 했고 매수를 했고, 연초에도 이렇게 매수로 시작하는 것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가 특히 연속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모습도 좀 눈에 띕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들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공매도가 금지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만 주 때부터 760만 주까지 오늘도 감소를 했고요. 770만 주에서 760만 주, 거의 16만 주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공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크게 줄이지 않고 하루에 한 10만 주, 많으면 20만 주 정도씩 계속 줄여가는데요. 이 흐름이라면
한 달 정도 뒤면 이 400만 주 정도 때까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공매도에 대한 상환 속도를 또 갑자기 빠르게 진행시킬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꾸준히 이렇게 줄여간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가 없어진다면 공매도 수급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충분히 지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 수급이 공매도 세력이라면 지금 잔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공매도 상환이 다 확보가 되고 저런 공매도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어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소식이 나왔을 때 크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상황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 84,000주 줄었고요. 체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마지막에는 89만 주 정도 체결이 늘어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연초에는 큰 움직임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차장고는 2,580만 주 정도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연초에도 대차장고가 꾸준히 줄어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아마 연말에 이런 대차에 대한 거래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연초에는 큰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한번 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추정 물량은 28만 7천 주, 오늘은 28만 주로 동일하게 거의 진행되었습니다. 전날도 54만 주 플러스로 지금 연일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이 14.65%로 계속 보유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15%까지도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갈 것 같고요. 배당과 상관없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연말에 뭐 특정 이벤트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연초에도 꾸준히 매수를 이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저 투자자 수급이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분석은 다 확인을 했고요. 지금 흐름은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좋게 전환이 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상승 기류가 느껴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대형주 대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확실히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것 같고요. 저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한 달 내내 꾸준히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14.5%, 6%까지의 지분을 확보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21년도만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이,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5%, 뭐 6%,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집이 큰 의미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다 말씀을 드렸고 종목에 대한 소식들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꼭 종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식이 아니더라도 그 관련한 에너지 관련한 소식들도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제일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아마 뭐 가장 궁금해하실 그런 소식일 것 같습니다. 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죠. 12월 말에 사실 초안을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그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1월로 이제 지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11차 정기분이 당초 지난해 말 초안 공개 목표에도 불구하고 1월 중후반으로 밀렸다라고 하는데, 산업부에서는 2기에서 4기를 고려하고 있고 용산에서는 10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신규 건설을 지금 몇 기를 할지에 대해서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지난해 연말에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연이 되었고요. 이 산업부 간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이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그런 아직까지도 마지막에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기에서 4기가 될지 10기가 될지는 아직 이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적정 수준에서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10기라는 것은 사실 1.4기가트 기준으로 해서 10기면 14기가트입니다. 그리고 10기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한 기당 우리나라 우수한 건설 기준으로 6조 5천억이라고 잡아도 65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건설 비용이. 그리고 이제 건설 비용 제외하고 그런 송전 라인 다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동해안에 아마 집중되는 그런 부지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부지 선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진 원전, 그 다음에 천지 원전 이렇게 하고 그 외에 6기를 또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뭐 울산에 이제 이 신한울 5, 6호기였나요? 그런 세울 5, 6호기였나요? 네, 그렇게 이제 유치를 하는 것 같았는데 뭐 거기까지 이제 인정을 해서 6기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제 4기를 어디에 건설할지도 상당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 이 건설 자체가 대형 원전이라고 한다면 부지 선정에서부터 부지 승인, 그 다음에 부지를 다듬는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이 사실 이제 3년 정도 이상 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서 착공부터 완공까지 아마 한 8년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건설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8년 이후부터 이제 상업운전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 사실상 그런 준비 단계부터 그 완공 단계까지 한 11년, 12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1년, 12년 정도면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천지원전, 대진원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부지 검토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부지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까지 다 한다면 35년, 2035년까지가 아마 바로 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이미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에 그 원전에 대한 비중을 급격하게 늘렸을 경우 그 전력을 생산하기까지의 시간이 사실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2035년까지 원전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그 전력 공백이 계획했던 공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 10기에 대한 건설은 사실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고려하는 저 2기에서 4기가 좀 적합해 보이기도 하고요. 뭐 그 이상 이제 고려를 해서 뭐 4기에서 6기까지 뭐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이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이 원자력 발전 에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이 원자력에 대한 그런 이 분야가 대형 원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이 나라가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을 제외한다면 이제 SMR에 대한 소형 모듈 원전이 있고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은 건설 기한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장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을 때 10년 단위의 텀을 두고 큰 에너지가 변환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 2년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이 이슈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기술이 개선되면서 그리고 SMR에 대한 건설이 좀 이제 많이 확대가 되면 여러분들 빵 하나 만드는 것보다 빵을 한꺼번에 100개를 동시에 만드는 게 훨씬 이 비용이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자재라든지 그런 건설 비용들이 많이 이 절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원전 해체에 대한 시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원전에 이제 정지한 원전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세계에서는 이미 각국의 그런 원전들이 하나 둘씩 멈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멈춘 채로 평생 놔둘 것이냐? 그게 아니고 원전을 이제 하나씩 해체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원자로에 대한 제작과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단, 그 원전의 해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고리 1호기라든지 그런
월성 원전이라든지 그쪽을 해체를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게 올해 첫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시장이 하나 또 있죠. 캐스크라고 해서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장치입니다. 그래서 캐스크도 있고 뭐 맥스터라는 그런 큰 보관 장소도 있고요. 그래서 총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SMR, 원전 해체, 캐스크. 원전 해체와 캐스크는 거의 같이 다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형 원전 시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대형 원전이 건설이 되냐 마냐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전 세계에 대한 시장과 우리나라의 시장이 아주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윤곽이 좀 드러난 것으로 보았을 때는 2기에서 4기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만 되더라도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그 관련 원자력 기업에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2기에서 4기가 이제 건설이 예정이 되면 그 나머지 그 2기에서 4기가 과연 어느 지역에 건설될 거고 그것을 건설했을 때 그런 그 원전에 대한 이 전력을 끌어가서 사용하는 그런 수요가 있어야겠죠. 그런 수요를 어디에다가 지정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원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 자, 한수원의 사장이죠. 네, 황주호 사장님이 이제 신년사를 얘기를 했는데요. 뭐 중요한 건 다 넘기고 제일 중요한 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멘트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제 3월에 체코 원전에 대한 최종 이 협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수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폴란드와 네덜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폴란드 원전이 좀 이제 수주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체코와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를 좀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요. 폴란드 원전이 이번에 이 폴란드 정부가 좀 교체가 돼버리면서 그 추가 투자에 대한 이 방향이 조금 이제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산 같은 경우도 뭐 재검토를 한다, 만다, 뭐 그런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퐁투누프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추가 소식이 일단 11월 이후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한수원과 그 제이팍, 그죠? 폴란드 발전사가 합작사를 이제 설립해서 추가적인 이 건설 준비를 하는지 그런 것들만 좀 이제 소식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 건설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폴란드 자체가 지금 이제 이 원전 3배 건설에 대한 그런 COP28에서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 이 1분기에 가장 중요한 소식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요. 자, 그 다음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유력 SMR 수출 시장으로 튀르키예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수석 자문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SMR 기업들이 튀르키예를 유력 시장으로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수출입은행이 최근에 SMR 개발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고, 최근 체결된 사포로 5 어그리먼트가 식유 원전을 위한 우라늄 공급망을 강화할 전망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포로 5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이 COP28에서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건 이제 원자력 공급망, 글로벌 원자력 공급망을 위해서 42억 달러의 조달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협약은 아무래도 우라늄 농축 및 전환에 대한 기술을 강화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저 우라늄 이 농축분에 대해서 우라늄을 이제 이 공급망을 좀 불안정하게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 차원에서 이 5개국이 힘을 합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같이 들어왔으면 좀 좋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우라늄에 대한 이 연료를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공급망 안정과는 조금 먼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 제조에 있어서는 좀 이제 한가닥을 하지만 그 자원에 대한 그런 관리 그런 것들에서는 조금 이렇게 배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확실히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고 이 유럽 국가, 그다음에 일본, 캐나다까지 껴서 미국까지 힘을 합치는 모습이고요. 대형 원전 SMR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세계 원전이 확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제조 기술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1400메가와트급을 출력을 낮춘 1000메가와트 APR 1000메가와트고요.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AP 1000입니다. 근데 AP 1000은 미국에 2기, 그다음에 중국에 3기인가요? 4기 정도 들어간 모델이고요. 아무리 봐도 미국의 2기 정도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한 이력이 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똑같은 모델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시기가 좀 옛날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수축되었던 그런 글로벌 원전 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 남은 1분기 올해 1분기를 어떻게 또 진행을 할지 시작을 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의 원전 소식인데요. 가나 원전입니다. 가나에서도 이제 빨리 지금 원전 검토를 끝내고 부지 선정을 해서 이제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원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2030년 가동이면 사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기 때문에 2030년 가동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누가 이제 수주를 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국이 최근에 러시아와 그 아프리카 이 또 패권을 두고 힘싸움을 하는 입장에서 가나에서는 미국의 손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가나까지 수주에 성공을 한다면 가나, 그 다음에 저기 불가리아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폴란드도 그렇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수주를 하는 이 원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뭐 백태사와 합작사를 설립해서 여기저기 이제 건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도 건설할 수 있는 이 캐파가 있을 거고 1년에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텐데요. 그 미국 제조 기술력만 가지고 모든 원전을 다 커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제작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힘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웨스팅하우스와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협력 소식만 들려온다면 이 주가에 대한 누름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한수원과 그런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이 끝나지 않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혼자 좀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소송전은 한수원과 한전과 그다음에 미국 이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지만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별개로 보는 게 맞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소송이 좀 밀리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도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 인도네시아 쪽에서 암모니아를 넣어서 지금 연소 테스트를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친환경 이 에너지를 계속 성공을 하고 있다, 발전을 성공하고 있다. 그 궁극적으로는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블루 수소 헤카 플랜트라든지 그다음에 풍력 에너지로부터 생산하는 그린 수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양 봉화 양수 발전소도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앞두고 발전소 유치가 되었고요. 1500메가와트급 이상이기 때문에 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크고 이 양수 발전소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의 모든 양수 발전소에 기자재를 공급했기 때문에 저 양수에 대한 발전소
양수 발전소의 이 규모가 커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하는 양도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수주가 작년처럼 많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 시장보다는 올해는 좀 해외 시장으로 수주가 많아질 것 같고요. 체코 원전부터 수주를 성공을 한다면 뭐 작년과 같은 그런 8조 규모의 신규 수주를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기대되는 1분기 첫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